네, 오늘 뉴욕 증시의 최대 화두이자 재료를 꼽으라면 단연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카멜라 해리스 상원 의원의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지목한 소식일 겁니다. 오는 11월 3일 바이든 후보가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이 부통령으로 지목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월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바이든 후보가 집권할 경우 미국 정부의 경제 정책에는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오늘은 미리 이 문제에 대한 진단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아무래도 오늘 뉴욕 증시 가장 큰 이슈 부통령 지목 이슈였겠죠? 네, 우리가 지난 5월인가요? 이 방송을 통해서 바이든이 주가에 이렇게 재료가 됐을 때 저승사자는 안 온다, 안전벨트는 꼭 매지 마라 하는 이런 쪽의 방송을 좀 해드렸는데요. 사실은 바이든과 이번에 러닝메이트로 얘기했던 카멜라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월가에서 가장 바라는 이런 최적궁합이다. 그래서 오늘 3대 주가가 아까 서 팀장께서 미중간 마찰 완화, 테슬라 액면 분할 이런 쪽의 얘기도 있습니다는 그런 건 미국의 월가에서 보면 이미 예고됐던 거고 사실 오늘 3대 주가가 올라가는 데에는 월가가 가장 바라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의 공화당의 트럼프와 마이크 펜스과의 팀보다도 월가 입장에서는 더 바라는 이런 팀이 됐기 때문에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액면 분할과 이게 호재가 겹친 나스닥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3대 지수가 일제히 반등이 성공했죠. 1% 이상.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전 앵커다 시청자분도 지금 중시라든가 경기가 만장에 살아간다면 가장 반겨될 인물이 누굽니까? 아무래도 트럼프죠. 그렇죠. 근데 이 반겨야 될 트럼프가 오늘 주가가 비교적 3대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미온적이고 신경질 반응을 보인 것도 이렇게 해리슨의 지목에 대해서 사실상 트럼프 입장에선 연임 가능성을 가장 낮추는 이런 쪽의 바이든의 선택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분위기가 감출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늘 이 해리슨 후보의 부통령 러닝메이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진보적이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 트럼프의 말을 액면 그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네. 아니면은 지금 대선이 불과 3개월도 못 나가는 시점에서 그렇죠. 아무래도 미 국민들에게 아주 대조적인 시각을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리슨에 대해서 얘기하는 진보, 사기꾼, 좌파 이런 것은 사실 바이든이 러닝메이트로 이렇게 거론됐던 워러시라든가 샤론이든가 이런 사람에 비해서는 가장 좌파 성향이 적고 네. 그다음에 사실상 우리가 얘기했던 법인세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는 가장 이렇게 보수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월가가 바란다.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하는 얘기에 대해서 액면 그대로 시청자분한테 진보적 성향이다, 좌파적 성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무엇보다도 2개월 연속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6% 이렇게 상승한 것이 전월 대비 경기 회복에 대한 이렇게 기대가 높이면서 이렇게 다우 S&P 지수도 같이 끌어들였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관심이 되는 것은 기금속 가격인데요. 기금속 시장이 안정을 찾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보통 어제 금 가격이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발생해서 사실 금 가격은 5% 정도 급락하고 그다음에 은 가격은 13% 정도 급락했는데요. 보통 시장을 안정으로 평가한다면 전일에 5% 떨어진 금값에 대해서 절반 정도는 좀 회복돼야 된다. 네. 그리고 은 가격 같은 경우도 절반 정도는 회복돼야 된다. 그래야지 시장에 어떻게 보면 기존의 상승한 에너지, 강세적 에너지를 꺾이지 않았다 하는 이런 쪽이 되는데요. 오늘 금과 은 가격은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였었고요. 금 가격도 사실 장중 내내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다가 막판에 조금 오르게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기금속의 하락세 같은 것 이런 것이 이렇게 오늘도 지속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와 맞물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기 회복에 대한 오늘 지금 이 금값이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0.1% 상승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전일에 시장 여건의 강세장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기술적 지표상 5% 정도 폭락하면 2% 이상은 올라야 된다. 근데 지금은 막판에 올리긴 했습니다는. 근데 은 가격은 계속해서 2% 이상 폭락했죠. 그래서 여전히 투자자의 심리가 이제는 위험자산 주식 쪽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다. 그래서 어제도 보여드렸습니다는 CNN FAGS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탐욕 단계에 있고요. 우리가 이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했죠. 주가가 좀 흔들릴 때 지구가 멸망해도 바이오 업종과 IT 업종은 간다. 하는 쪽. 그리고 어제도 주가가 이렇게 됐을 때 일부에서는 좀 이렇게 상승하는데 속도를 좀 조절하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흔들리더라도 증시에 머물러야 돈이 벌 수 있다 하는 이런 쪽의 말씀을 그 시장 분위기와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그런 모습이 그대로 전개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지목과 관련해서 생각보다는 이제 덜 진보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월가가 오늘도 상승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문제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저희가 조 바이든 미국 대선 후보를 좀 자세하게 짚어봐야겠죠. 네, 조 바이든에 대해서는 워낙 정치적으로 오랫동안 그리고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에 2기 동안 한 8년 동안 그쵸. 부통령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네. 분이죠. 그래서 오늘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지목한 해리스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해리슨의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여러 사람이 거론됐는데요. 해리슨의 지목에 대해서 어떻게 월가의 평가라든가 워싱턴 정가의 평가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가장 베스트 작품, 특히 월가에서는 가장 최적궁합으로 선택했다. 그래서 지금 해리스 이렇게 지목한 이후에 정권 교체 가능성이 많이 거론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월가의 배팅을 한번 볼게요. 바이든에 대해서 배팅하는 세력이 올해 2월만 하더라도 8대2 정도 트럼프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해리스가 이렇게 지목하고 난 이후에 바이든의 11월 3일 날 대통령 당선 가능성에 배팅하는 시각이 2대8입니다. 한 달 전에는 이게 3대7, 4대6인가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2대8로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5시 30분 방송에서도 바이든 후보의 사실 당선 가능성이 71%, 미국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요. 유색 인종들이 많고 다민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야당인 이렇게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71%까지 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71%까지 되고 실제로 미국은 많은 정치 자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프로토크러시에서 금권 정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자금이 대부분 다 월가에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월가는 공화당 후보에 전통적으로 배팅을 하는데요. 바이든 후보의 기부 금액이 급속히 증가한다는 것이 바이든 후보의 지금 미 국민들에 대한 어떤 표심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는 잘 알려졌으니까 해리스 인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월가에서 왜 이렇게 최적 궁합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이렇게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이 거론됐던 사람이 워럿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자 한번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트럼프 월가 입장과 기업하는 입장 또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초부유세를 도입하겠다. 월가에서 가장 싫어하고 기업인들이 가장 싫어하죠. 그렇죠. 그리고 은행 배당을 지급을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은행 배당 지금 이 측면에 있어서는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은행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대선 충당을 좀 많이 해라 하는 이런 각도거든요. 그래서 앞서 이렇게 해리스가 될 때 은행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하는데요. 이 워렛이 이렇게 부통령으로 러닝메이트 할 때보다는 해리스는 강도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입장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법인세 인상이죠. 이게 아마 바이든 내에서는 워렛 기업 입장에서는 월가나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이 될 겁니다. 근데 월렛은 오바마 정부 시절보다 더 올려야 된다. 그러면 오바마 정부 시절은 어떻고 현재는 어떨까 하는 것을 비교해 보시면 월가에서 가장 또 기업이 가장 기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법인세 인상이 오바마 정부 시절에 35%죠. 현 트럼프 정부 때는 21%죠. 근데 35% 이상으로 더 올려야 된다. 40%까지 올려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해리스는 법인세에 대해서 얘기는 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법인세 부분에서 바이든의 얘기를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자체가 월가라든가 아니면 기업인이 가장 바라는 사항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이런 소위 그 마가라든가 빵주 같은 대기업이 기업 권력이 국가 권력을 앞서기 때문에 해체된다. 반독점법에 보다도 더 강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 만약에 워러시라든가 아니면은 샤렌 같은 이런 사람들이 지목했을 때는 가장 바라지 않는데요. 해리스를 지명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의 각종 명목은 친월가, 친기업, 친증시하면서 저 트럼프가 굉장히 하루가 다르게 말을 하는 스트레스하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월가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 마이크 펜슨보다도 오히려 바이든과 그 다음에 지금의 그 해리스의 조합이 월가에서 가장 바란다. 그래서 3대 주가가 일반적으로 바이든이 이렇게 사실 환경 존중, 법인세 인상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이 들어올 경우에는 트럼프보다도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하는데요. 정작 지금의 선택 문제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저승사자는 오지 않는다. 안전벨트 매지 마십사 하는 이런 방송을 했었는데요. 선택이 해리스가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또 미 국민들의 반응도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선은 월가 쪽에서는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을 지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다행이다라고 안도감을 표하고 있고 그렇다면 바이든 후보가 만약 미국 대선에서 당선이 된다면 향후 경제 정책에는 어떤 변화들이 생길까요? 네, 그 바이든이 고령이기 때문에 네. 해리스에 대해서 부각하지만 미국의 정책은 스텝이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부통령의 역할은 거의 없다. 거의 그 역할이 크지 않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든과 해리스가 같이 끌고 간다 하더라도 사실 그 바이든의 대선 공약에 의해서 미국의 경제 정책이 바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것을 좀 주객이 전도되는 이런 양상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해리스가 워낙 그 이렇게 흑인으로서 유색인종으로서 처음 부통령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인물 자체 스포트라이트가 이렇게 해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바이든이 주고 해리스가 이렇게 미국의 부통령은 그렇지 않습니까? 주객에서 객도 굉장히 이렇게 약한데요. 지금은 관심이 높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양상인데요. 네. 그러나 경제 정책은 바이든의 공약에 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바이든이 지금의 당선 가능성이 71% 정도를 이렇게 보고 일부 워싱턴 정가에서 가장 이렇게 당선 가능성을 높이 예측하는 모델을 보면 대부분 다 바이든의 이렇게 당선 가능성을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잘 아시겠습니다는 경제 정책은 오바마 정부 시절에 이렇게 경제 정책을 그대로 끌고 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오바마 정부 시절에 보관만 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를 싫어했고 오바마에서 성과가 좋은 것을 전부 지우기로 했기 때문에 네. 오바마 정부 시절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빅 체인지다. 아주 큰 변화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쪽의 정책을 펼 것인가 하는 측면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나라 밖 대외 정책, 그 다음에 미국의 내부적에서 많은 이제 시간 관계상 주식에 관련돼 있고 또 한국 경제와 관련해서 사실 관심 있는 걸 보면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WTO 반대, 파리 협약 반대 이렇게 했죠? 그쵸. 이렇게 했는데요. 이건 복원시킨다. 복원시킨다. 그래서 다자 채널을 복원시키기 우선적으로 최우선식으로 될 거로 봅니다. 이것 자체가 큰 변화다 이렇게 됐습니다. 특히 파리 기후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아주 취임 연설할 때 대체로 보면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 관련해서 바로 기후 협약에 대해서 이렇게 회원국들에 대해서 강조를 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핵 협상 복원시키고 꼬이는 중동 정세에 대해서 이란의 핵 협상을 지금 트럼프가 파기를 했는데요. 협상을 복원시켜서 가장 중동 관련해서 이렇게 평화를 유지했던 오바마 정부 시절로 돌아가겠다 하는 네. 입장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는 현재 현 정부가 중국 지향적인 내지는 이렇게 북한과의 관계에서 사실 이유를 객관적 이유를 모르고 이유를 불명한 상태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될 때는 트럼프 정부보다 확실하게 어렵게 된다. 제가 확실하게 어렵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시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대내 정책에 있어서는 트럼프노믹스 중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바마 지우기 복원시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해리스가 지명돼서 이 부분은 좀 역할이 되지 않겠느냐. 또 이번에 이렇게 해리스를 지목하는 데는 자 트럼프가 불법이면 색출, 뭐 펜스 11m 회거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이 관계를 이용해서 해리스를 지목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리스가 부통령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민법 개정을 통해서 불법 이민 뭐 이런 쪽에서 트럼프가 가장 미국의 국민들의 질적으로 선진화 본인 자신이 이렇게 질적으로 높은 사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들을 개조시킨다. 뭐 영어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한 사람은 개조시킨다. 본인 자신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오바마 정부 시절처럼 이민법을 개정하는데 해리스의 역할이 크지 않겠느냐. 또 그것 때문에 이번에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을 더 높인다 이렇게 됐습니다. 불법 이민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해리슨이 가장 집권 3년 기간 동안에 가장 이렇게 이 불법 이민자 입장에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전폭적으로 이런 계층에 있어서는 정화에 따라서는 트럼프의 샤이 트럼프 계층조차도 사실 해리스 지목으로 오면서 바이든 후보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정책 중에서도 증시와 관련해서는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궁금해지는데 월가 쪽에서는 아무래도 바이오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겠죠? 바이오 섹터 가장 크죠. 네. 왜냐하면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에 부통령으로 있었던 바이든 후보가 사실 공교롭게도 2012년에 1990년대에서부터 지구환경보험 이상기업 줄이자 하는 것이 교토 의정서입니다. 교토 의정서가 2012년 버락 오바마 정부 1기 정부가 마무리됐던 시점에 이렇게 만료가 됐는데요. 그 위에 포스트 교토 의정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아시겠습니다는 올해도 있잖아요. 이상기온 때문에 얼마나 많이 자 우리는 이렇게 최장 기간의 장마 네. 그다음에 물난이로 해서 동부가적의 이게 물난이가 되고 있습니다는 다른 지역은 또 가뭄, 폭염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부 섭씨 40도 이상의 폭염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 이상기온 이런 문제에서 이게 생태계 최대 참사 또 인류의 최대 참사 특히 CO2 가스를 발생시키는 화석 연료에 대해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이게 포스트 교토 의정서에 굉장히 방지적인 요소가 돼야 된다 하는 쪽이 조 바이든 후보의 아주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은 이상기온과 같은 기후의 이상 이렇게 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이걸 윤리적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문제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색연필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해를 끼치면 이건 뭐냐 본인 자신의 개인 문제가 아니고 경제학에서는 외부 불경제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사람을 때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죽이는 이런 윤리적 문제다 이런 쪽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뭐냐 바이든 후보가 될 때는 이 바이오 업종과 관련해서 그린 성장이라는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이제 뉴딜 성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표현이 그린 성장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린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표현이 될 겁니다. 환경과 관련돼서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이상기후 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스탠다드를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린 성장과 그린 스탠다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에너지 청정형으로 바뀐다. 에너지 청정으로 바뀔 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에너지 청정이 뭐냐 하면 태양광 에너지에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왜냐하면 태양광 에너지는 산림 부분을 악화시키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린 에너지 청정형 하다 보니까 태양광 에너지 우리나라의 정책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서 이렇게 쪽에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건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풍력과 조력 같은 이런 문제 그리고 에너지원에 있어서는 생태계에서 생태계 에너지를 이용해야 된다는 것이 바이오매스 에너지입니다. 이게 조 바이든이 하는 건데 이렇게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린 성장, 그린 글로벌 스탠다드,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바이오 업종들 이런 것이 최대 아마 바이든이 집권할 때는 부각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월가에서 주목하는 사실 이제 대외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미국과 중국의 마찰이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사실은 시청자한테 말씀드리면 공화당은 자유주의입니다. 네. 민주당은 보호주의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보호주의를 갖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될 필요가 그쵸,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이 민주당 후보가 될 때는 보호주의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가 보호주의, 이기주의를 정치권답게 강화됐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든이 보호주의, 전통적인 색채를 주는 보호주의를 강조하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트럼프보다는 보호주의보다는 약화될 것이다. 그래서 월가에서 보면 증시의 만회적 요소가 아니다. 어떤 분 그런 얘기예요. 민주당은 보호주의다, 자유무역이 아니라 보호주의다 하다 보니까 월가의 증시에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건 잘못돼 있다. 트럼프가 원래 공화당은 자유주의지만 네. 트럼프가 공화당 수장으로 들어서 공화당 전통을 깨고 보호주의, 이기주의가 되다 보니까 사실 바이든이 보호주의가 되면 오히려 트럼프가 추진했던 보호주의와 이기주의보다는 약화될 것이다. 그래서 WTO 복원, 신파리 협상 복원, 다자체널 복원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반기는 거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데요, 우리가 아시겠습니다. 중국과의 경제 패권 문제는 이거는 뭐 어느 정당이 들어오든 간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어느 대통령이 들어오든 간에 이건 정당 색채를 띌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정부보다는 보호주의 색채가 약화돼서 중국과의 마찰을 트럼프 정부보다는 약화되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상 잘못된 분석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패권, 인류의 패권을 다투는 문제는 이거는 어느 정당의 어느 대통령이 들어오든 간에 사실 미국의 지상 과제다. 그래서 미국 중심의 팍스 아메리카 체제가 지속될 것이다 하는 유지를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중국과의 마찰은 지속이 된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러면 추진하는 방법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왜 바이든이 들어올 때 중국과 마찰이 되더라도 사실상 뭐냐 반기느냐 하는 것을 추진 방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는 협상에 다른 일을 하더라도 남을 때려서 오바마를 때려서 자기가 부각되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그런 진행자가 있는데요. 자, 남을 흔들어 놓고 자기를 부각하는 이런 체제가 이기적 게임이다. 노무현 방식의 이기적 게임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게임 시어리 이렇게 보면 샤프리로스의 공생적 게임 방식을 취한다. 서로 공존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렇게 다음에 한번 주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남을 흔들어서 본인이 부각시키는 방식의 협상 방식을 취하는데요. 협상의 달인이 아니죠. 그래서 근데 공생적 게임으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남을 어렵게 해서 근린국파 미국의 이익을 한다. 이건 뭐 지구가 하나일 때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이든은 내부 역량, 미국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나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중국을 쫓아오게끔 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중국과의 경제 패권 문제를 그렇게 다룰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 중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거친 파트너다. 그다음에 바이든은 부드러운 파트너다. 같이 맥을 같이 하죠. WTO 뭐 복원시키고 같이 하죠. 그런 각도에서 사실 이런 문제에서 월가가 환영하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내부적으로 경제 정책은 좀 어떻게 수정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경제 정책은 네네. 일자리 창출 정책이죠. 그렇죠. 일자리 창출 무조건 경제 정책은 일자리 창출 정책입니다. 이거는 사실 모든 경제의 최우선순위 일자리 창출 대책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일자리 창출 대책도 우리 것처럼 국민의 세금 걷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게 아니라 경제 자율적 선순환 메커니즘을 통해서 사실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네. 우리 것처럼 노인층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장기적인 일자리가 하면 네. 그거는 먼저 일자리가 되더라도 지원금 끌어주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의 미국에서 보면 국난 극복 지원금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도 그 문제죠. 주면 일자리 복원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책과는 좀 잘못된 정책이 비교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뭐냐 경제 선순환을 바탕으로 해서 일자리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특히 코로나 사태에서 보면 가장 이렇게 격리시켰으니까 이 고용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오바마 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일자리 창출 대책은 트럼프 입장에서도 가장 본인이 지우기를 했으니까 가장 자기한테 역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코로나 사태. 그래서 신경을 내는 겁니다. 중국에 대해서 코로나 책임론을 부과하고 내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강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Employment Magnetic Policy에서 오히려 일자리 자석 정책이다. 굉장히 매력적인 정책이죠. 네. 그래서 이 정책으로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아까 환경의 바이오업종에 의해서 자 우리가 고용 창출 계수로 볼 때는 과거 콜린 크라이커 부력, 지금은 이제 산업이 전부 융합 산업이기 때문에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한다면 고용 창출 계수가 높은 것이 아무래도 제조업이거든요. 그래서 오바마 정부 시절에 제조업의 리프레시 정책, 그다음에 해외 나가 있는 기업은 생산비가 높더라도 다 들어와라 하는, 아웃소싱을 인소싱 한다, 다 들어와라. 그리고 기업이 핵심 영장만 남기고 나머지 하면 안 된다, 다 끌어안아야 된다 하는 인소싱. 지금 코로나 사태 때 그렇게 해서 아우타키적 성향이, 자급자족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 정책으로 간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치 사슬 재편 문제 관련해서 중국에 맡기면 안 된다, 미국으로 재편한다. 이건 트럼프 정부의 지금 마지막에 추진하는, 어쩔 수 없이 추진하는 문제를 계속해 나갈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두 가지 문제.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월가에서 반응하는 거고요. 네. 동학개미들이 반응하는 거고요. 로빈후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아까 바이오 업종에 이어서 제조업이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 이렇게 미국의 그 S&P 지수라든가 그다음에 다우지수도 끌어올리는 배경이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제조업이 장세가 강하게 부각될 것이다 하는 것도 이런 측면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법인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향후 어떤 방향성 가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가장 관심이 되는 그쵸. 거죠. 그래서 대부분 다 바이든 후보가 되면 이렇게 오바마 정부 시절에 35% 법인세를 복원시키지 않겠느냐. 네. 트럼프 정부가 미국의 주가 측면에서는 법인세를 21% 내렸던 것이 주가를 끌어올렸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왜 월가에서 환영할까? 법인세는 올립니다. 그런데 규제는 완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현 우리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세금도 올리고 규제도 올리면, 강화하면 기업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숨통이 줄어드는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현 정부 입장에서는 비판적 소지를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바이든이 왜 월가 기업이 일제히 반기냐 하면 세금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재정 적자 문제, 국가채 문제 때문에 트럼프 당신이 남겨놓은 게 아니냐. 그러면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채무 줄여야 지금 부도설까지 나오는데 사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단기적으로는 세금을 올린다.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어떠냐? 중장기적으로 규제를 완화시켜야 기업들이 살아가지고 네. 세금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규제를 완화해야 국민들이 소득이 증대되면서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세수를 증대시키지 않느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지출 요인을 줄이고 세금을 올려서 지금의 부도세리 나오고 있는 재정적자 국가채무를 줄이고, 그러나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면 지속 가능 성장과 함께 세수를 증대시키면서 장기적으로도 재정적자 국가채무, 국가의 재정 수지 개선, 국가 신용도 개선, 미국의 파악스 아메리카 체제 유지, 이런 쪽으로 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이 법인세인데요. 35% 올리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미국의 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25% 내지 28%, 지금 28% 거론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낮춰야 되지 않느냐 해서 25% 정도로 이렇게 거론되고 있어요. 이게 월가가 굉장히 환영하는 거죠. 반면에 법인세를 올리더라도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겠다, 과감하게 하겠다 하는 측면이죠. 그래서 월가에서 반기는 겁니다. 벌기는 겁니다. 금융 규제는 완화시키겠다는 이 문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 입장에서 다른 기관과의 스트레스를 많이 발생시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가장 존중시켜야 되는 것이 정책 중립 페드거든요. 근데 페드도 지금 집권 내내 제롬 파월과 이렇게 자기가 임명시켜놓고 싸웠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의 월가 입장에서는 스트레스지 않습니까? 돈 문제 관련돼서 금리 문제 관련해서 가장 월가에서 보면 오히려 세금 문제보다 더 이렇게 하는 것이 유동성, 그다음에 금리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페드가 뭐냐? 페드가 이렇게 그 바이든 후보가 페드에 맡기겠다. 이게 민주당의 전통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월가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죠. 단순히 바이든이 세금을 올린다 하는 측면에서 이게 월가 입장에서 바라지 않는다 하는 이 입장은 잘못된 분석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의 관계도 짚어봐야 할 텐데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조짐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그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오바마 정부 시절에 네. 또 바이든도 이제 이게 대북 정책이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전문가입니다. 굉장히 전문가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사실은 앞서 말씀같이 트럼프 입장에서 온화적인 파트너다 이렇게 보면 모든 문제 트럼프 것처럼
자기가 부각되려 그러니까 미국을 부각되지 않고 자기를 부각하니까 자기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거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관계없이. 그런 측면에서 사실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남 파트너니까 주도하는 미국이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으니까 뭐냐, 이 협상이 잘 되려면 상대방 입장을 배려하는 겁니다. 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바이든이 들어올 때는 한국과의 관계 설정은 어떠냐? 한국 정부 지금 집권이 아마 문재인 정부가 나머지 기간에 이렇게 일부 겹치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한국과의 관계가 좋든 더 좋아지든 개선되든 나빠지든 이런 환경이 결정될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사실 통상 문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현 정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현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뭐 지금 보는 사람의 확실하죠. 중국적인 북한 문제, 중국적인 편향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냐, 트럼프 때보다 더 어렵다. 이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는 하나가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시간이 이렇게 되는데요. 대북 정책에서는 트럼프 때보다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자, 북한과의 미온적 관계를 설정한다. 그러면 이미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든가 핵무기에서 미 국민의 생존권 입장에서 트럼프가 북한과의 관계 설정은 본인의 입장에 따라서 적의 관계를 왔다 갔다 했으니까, 자, 북한은 미사일 발사 내지는 핵무기 같은 미 생존권에 이렇게 가정 내에서도 트럼프를 사진에 걸어놓고 저 사람은 안 된다 하는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뭐냐, 북한과 관계를 자기 이익적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바이든의 기대하는 것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확실한 미국의 힘의 우위를 제어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지금 취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그 집권 시점 것처럼, 자, 잊을만 하면 북한의 김정은이가 고강도, 예를 들어서 미사일 발사하는 고강도 도발을 지속될 때는 오히려 오바마 정부 시절에 전략적 인내, strategic patience 2 정도로 복귀할 가능성, 이건 지배적 시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경제, 이게 이제 인내적, 전략적 인내가 뭘까 하는 측면을 오랜만에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걸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경제 제재는 강력하게 조입니다. 그리고 당신네들 있잖아요. 당신네들이 미국과의 관계를 니네들이 설정해라는 입장이죠. 근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무리 통치력이 강화돼도 미 국민들이 이 북한 국민 인민들이 못 산다 하면 아무리 정치 장기 집권한다 하더라도, 네. 과거 아랍의 봄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살펴볼게요. 결국은 북한 인민들이 못 살면 지금처럼 개방 체제에서, 북한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개방 체제에서는 김정은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미국에 손벌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통상 문제, 경제 나머지 문제, 북한과의 문제도 사실 오바마 정부 시절 생각해서 트럼프 정부 이어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올 때는 현 문재인 정부에 관계 있는 사람들도 이런 쪽의 문제를 감안해서 선제적으로 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 어쩌다 뭐 트럼프가 되겠지, 어쩌다 하면 빅 체인지가 오는데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사태에 발생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였죠.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카멜라 해리스 상원 의원을 부통령으로 지목하면서 오늘 뉴욕 증시 일제히 환호했고요. 또 향후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자세한 분석을 오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